안녕하십니까. 저는 첫 번째 세션인 집중조명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실태와 과제 좌장을 맡은 윤영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들 고생 많으시죠? 주말에 저는 막 저희 와이프는 들어눕고 저도 막 그랬는데요. 그래도 할 일은 해야 되고 일상은 돌아가야 되니까 저는 또 인권 보고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션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서론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주민 인구 300만 시대입니다. 인구 절벽, 고용구조 변화, 인력 부족 등으로 지금 정부는 이러한 현실에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급격하게 정책도 변하고 있고 우리 사회도 변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중에 대표적으로 돌봄 분야 가사 요양 노동자 인력을 도입하고 있고 숙련 기술 인력을 확대하고 있고 공공 계절 노동 근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단순 노무 외국 인력 허용 분야를 확대하고 허가 인력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이민청 논의 등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 허가 체제를 유지하면서 근본적인 철학과 제도 변화 없이 현실에 필요한 인력을 수급하기 위한 대증요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2024년에도 많은 문제들과 인권 침해들이 일어나고 있고 근본적 해결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난민, 이주아동 문제, 돌봄 노동 문제, 이슬람 사원 반대나 차별금지법 제정 지연 등으로 보여주는 인종차별 문제, 이주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 불법 구금의 문제, 계절 이주 노동과 이주 어선원의 문제, 장애, 기후 위기와의 관련 등 이주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 이주민 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이슈도 다양해지고 문제들의 근본적 해결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2024년 인권보고대에서는 그중에서도 제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허가제의 문제점과 현 정부의 이주노동 정책의 문제점, 최근 안타까운 23명의 이주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셨던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사건을 통해서 본 위험의 이주화 문제, 그리고 헌법적 관점에서 본 이주노동, 이주 현실의 문제, 그리고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들을 중심으로 올 한 해 우리나라에서 이주와 관련된 드러났던 여러 가지 인권 이슈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패널들로는 현장에서 아주 오랜 기간 정말 헌신적으로 하고 계시는 활동가분들,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들, 그리고 이주 노동자 당사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 계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순서는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고용 허가제와 정부 정책, 위험의 이주와 그다음에 이주 노동자 발언, 그다음에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한 발표, 그리고 헌법적 관점에서 본 인권 침해 및 차별의 문제,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관련해서 좀 약간 조금씩 지연됐죠. 몇 시에 끝나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면 좀 조정하겠습니다. 끝나는 시간 똑같습니까? 그러면 제가 애초에 좀 예정했던 것은 발제자는 한 20분씩 하고 다른 분들 한 10분 내외로 할까 싶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보니까 제가 발제를 미리 받아가지고 좀 읽었거든요. 우리 정영섭 활동가의 양이 좀 많으신 것 같고 그래서 한 20분 전후로 하시고 우리 조영신 변호사님은 한 15분 전후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분들은 시간 보고 알아서 해주십시오. 근데 10분을 안 넘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얼추 맞출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우리 이제 아주 우리 이주 현장에서는 우리 정영섭 활동한 거의 전설입니다. 이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이주 노조에서 활동가로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우리 정영섭 활동가께서 고용 허가제도 20년의 문제점,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이주노동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앉아 있으면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어떡하죠?
아우 PPT를 준비 안 할 걸 그랬네요. 아이고 어떡하죠? 이제 네, 스태프분들의 인권도 소중하시니까요. 네, 천천히 해주십시오. 마이크만 옆으로 좀 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용어과제 20년의 문제점과 윤석열 정부의 이주노동 정책 비판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주십시오. 네, 초기에 고용어과제 이전에는 이제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94년에 경실련 강당에서 산재 피해 노동자들이 저 때는 이제 산재 보상이 아무것도 안 됐기 때문에 저렇게 농성을 통해서 그 농성하자마자 한국 정부에서 놀라가지고 미등록 노동자에게도 산재 보상법을 적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했었죠. 저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이제 뭐 산업연수생 제도 철폐투쟁 이런 것들로 이어지고요. 또 두 번째 넘어갈까요? 그 당시 90년대 넘겨주십시오. 90년대 제일 큰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건 95년도에 이제 네팔 산업연수생들의 명동성당 쇠사슬 농성이라고 해서 온몸에 쇠사슬을 감고 농성했는데 저때 이제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점을 이제 고발하면서 때리지 말라, 욕하지 말라, 뭐 그다음에 연수 수당을 달라. 저 때는 이제 노동자가 아니라 연수생이었기 때문에 노동법이나 최저임금법 등이 적용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임금이 아니고 연수수당 명목으로 받았지만 그마저도 주지 않는 그런 그래서 이제 노예연수제라고 비판을 받았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94년부터 실시된 산업연수생 제도가 2004년에 이제 고용허가제로 바뀌게 됩니다. 넘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2001년, 2002년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는 2005년 전까지가 이제 이주 노동자 대중투쟁의 가장 고향기라고 이주 노동 운동 역사에서는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저도 2002년에 처음 이주 노동자 집회에 나가봤는데 평등노조 이주지부에서 주최한 집회가 을지로 훈련원 공원에서 열렸는데 1000명이 넘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 보는 노동자들이었는데 깜짝 놀랐고 충격을 받았고 이 운동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행진을 해가지고 명동성당에서 앞에서 마무리 집회를 하는데 어떤 이제 그 당시 방글라데시 노동자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올라가서 발언을 하는데 우리 피도 빨갛고 당신들 피도 빨간데 우리를 왜 이렇게 차별하고 그렇게 안 좋게 대하냐 이런 절절한 호소가 아마 저도 연대 활동이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넘어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저 2003년 4년 사이에 뭐 명동성당을 비롯해서 성공회 대성당 그다음에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등에서 농성 투쟁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렇게 농성 투쟁이 이어진 이유는 정부가 그때 이제 고용허가제를 앞두고 한정적인 합법화 정책을 내놓으면서 체류 기간 4년 미만자들에 대해서만 일부 합법화를 해주고 4년 이상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강제 추방 정책이었기 때문에 오갈 데 없는 노동자들이 저렇게 저항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활동가들이 육성이 돼가지고 노동운동 내에서도 이주노동자 운동이 확대의 계기가 되고 2005년도에 이주노조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넘어갈까요? 예, 뭐 그 당시 이제 투쟁 사진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이주노들도 지금까지 이제 저 농성 투쟁의 어떤 역사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작년에 이제 농성 20주년 기념 행사를 네팔에서 방글라데시에서 가졌고 뭐 내년에는 또 이제 노조 20주년이라 가지고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넘어가십시오. 고용허가제가 이제 2004년 8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제 자료집에 있습니다. 자료집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20년 동안 변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주로 사업주의 요구를 수용하는 거였고요. 2009년에 변화가 이제 제일 컸는데 2009년에는 그 전에는 이제 3+3년 해가지고 3년 동안만 일시키고 6개월에서 1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3년을 또 일시키는 이제 제도였는데 사업주들이 이제 인력 공백이 너무 크다. 이제 저 중간에 공백이 없게 해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니까 저때 이제 3+1년 10개월이 생기게 됩니다. 왜 3+1년 10개월이냐? 저 당시까지만 해도 5년 동안 합법 체류를 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이 단기 체류 이주 노동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4년 10개월로 끌어놓은 거죠. 저게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고용허가제로 2번 할 수 있어서 9년 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지만 고용허가제 출신자들은 영주권 신청을 아예 막아놨기 때문에 10년 가까이 체류를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이제 고용허가제에서 준 전문 비자인 E74 비자로 전환을 하면은 그때부터 횟수가 카운트를 해요. 그러면 E74 비자로 5년이 지나야 영주권 신청 자격이 이제 생기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쭉 이제 변화가 있었고 제일 큰 계약 중에 하나가 2012년도에 이제 사업장 변경 지침을 계약을 해가지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어떻게든 어렵게든 고용센터에 이제 사업장 변경을 하게 되면은 알선장이라고 해가지고 사업장 정보가 한 3개에서 5개 있는 종이를 주는데 그걸 보고 이제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노동자가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저 때부터는 노동자가 이제 고용센터에서 보내주는 문자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사업장 정보 하나를 문자로 보내줍니다. 일주일에 하나 안 올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전화해 보면은 이게 완전히 뭐 업데이트가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했다, 뭐 안 구한다 이런 이제 허위 매물 같은 그런 정보들이 많아서 구직을 하더라도 구직이 되게 이제 어려운 지금 상황이고 경기가 지금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구직 못해서 미등록 체류가 되는 노동자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14년에는 이제 퇴직금을 출국 만기 보험이라는 형식으로 이제 적립을 해가지고 받게 돼 있는데 그거를 정부가 퇴직금만 받고 안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출국을 해야 나갈 수 있게 저기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공항에 가시면은 검색대 지나서 면세구역에 들어가면 은행 부스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외국인 근로자 출국 만기보험 수령처 이런 게 적혀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서류를 준비해 가서 받아가는 겁니다. 이상하죠. 퇴직금을 공항에 가서 받아야 된다니. 그래서 저게 되게 까다롭고 그 다음에 이제 절차도 어렵기 때문에 받아가지 않은 보험금 액수가 지금 수백억이 넘어요. 그래서 해마다 이게 되게 우스운 사업인데 저 고용허가제 17개 국가에 다 해외 산업인력공단 지사가 설치돼 있거든요. 그 산업인력공단 지사에서 휴면 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이자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자로 무슨 사업을 할지 또 궁리를 하다가 뭐 장례비 지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2017년에 이제 숙식비 지침이 생겼는데요. 저거는 뭐냐면은 명목상으로는 이주 노동자 사업주들이 기숙사 비용으로 너무 많이 공제한다. 그러면서 그 상한선을 정하겠다 이러면서 엉뚱하게 이제 임금 비율로 숙소비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8% 컨테이너나 이런 데 재우면은 8%까지 뗄 수 있고 주택 형태에 재우면은 20%까지 뗄 수 있는 그런 사업주 배불리는 지침을 만들어서 저걸 또 오랫동안 문제 제기해가지고 작년 하반기에야 저게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23년에 작년이죠. 그 사업장 변경이 이제 원칙적인 금지 예외적인 허용인데 거기에다 이제 지역 제한까지 덧붙여가지고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내가 만약에 충청도에 처음 와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 충청도 안에서만 5년 동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를 기존에 쭉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네,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저는 고용허가제가 제도화된 차별착취 억압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입국 전에는 노동자들이 한국어 시험을 통과하고 기능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가난하고 더 밑바닥 계층은 한국에 잘 올 수 없어요. 어느 정도 저런 이제 할 수 있는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중산층 그 나라에서 그런 사람들이 학원을 한 6개월 다니고 뭐 그렇게 해서 공부해가지고 들어옵니다. 작년에 네팔 갔을 때 학원에 가봤는데요. 시험을 얼마 안 앞두고 얼마 뒤에 시험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문제풀이식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말을 잘 못해요. 제조업 시험이 200점 만점에 195점을 맞아야 합격을 할 수 있어요. 2문제 틀리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기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이제 그런 고용허가제 송출국에서 한국에 오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식의 어떤 폐해 그런 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갈수록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말을 잘 못해요. 옛날보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어울려서 일을 하면 빨리빨리 말이 느는데 요즘은 이주 노동자들끼리만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더 안 늘어요. 사회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고. 근데 제일 문제는 사업주가 이제 계약서를 보내야 픽업을 해줘야 한국에 올 수 있는데 그 노동 조건 협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장 선택을 할 수가 없죠. 계약 기간 내가 1년만 일하고 다른 데 가고 싶다고 해서 3년짜리 계약서를 1년으로 바꿔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사인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입국 전후 교육에 이제 권리 교육이나 이런 게 없고요. 넘어가시고요.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사업장 변경 제한이 이제 강제 노동이라는 점인데요. 저런 식으로 이제 법에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 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그다음에 휴업, 폐업 등등의 경우나 뭐 부당한 기숙사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부당한 처우 등등이 있는데 두 번째 휴업 폐업 이외에 이제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는 그 노동자가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저걸로 이제 이동을 하려면은 앞에 이제 사용자가 계약 해지를 하거나 휴업 폐업 이런 거는 사용자가 이제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노동자가 내가 임금 체불을 심하게 당했어요. 사업주 뭐 반장님이 나를 때렸어요. 욕했어요. 나를 괴롭혀요. 기숙사가 뭐 컨테이너라서 살 수가 없어요. 뭐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노동자가 증명을 해야 고용센터에서 이걸 예외적으로 옮겨주게 되는데 그 증명하기가 너무 까다롭죠. 단체나 노조의 조력을 받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이제 옮긴다고 하더라도 횟수 제한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 기간 3년 내에 3회, 추가 1년 10개월 내에 2회 이렇게 해서 저거를 또 넘기면 안 돼요. 그래서 사유와 횟수 이중적인 구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구직 등록 기간을 1개월 주고 1개월 내에 구직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포함해서 3개월 내에 다른 사업장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같은 이제 경기 후퇴 시기에는 저거를 한 6개월로 늘려줘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고요. 저렇게 이제 올가매 놔야 사업주에게 이제 통제하기 쉬운 종속적인 위치가 돼가지고 사업주로서는 제도가 이렇게 설계되어 있으니까 사업주한테 너네는 근로 개선 조건 개선 안 해도 된다라는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럼 사업주는 3년 동안 붙잡아 놓을 수 있으니까 하나도 이제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너는 내 거 3년 동안 아무데도 못 가. 내 말만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거를 우리 한국 정부가 비준한 강제 노동 금지 협약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의 제일 큰 문제는 노동자의 개별적인 협상력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사장님 여기서 일 못 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내일 나 딴 데 갈래요. 그러면 아이고 왜 그러니 뭐 시급 100원이라도 더 올려줄게. 기숙사에 뭐 선풍기나 에어컨이라도 놔줄게. 이렇게 개별적인 근로조건 협상이 가능한데 그런 걸 다 원천적으로 이제 막고 있는 거죠. 넘어가고요. 요게 이제 올 초에 저도 처음 봤는데요. 2천만 원 내놔라. 사업장 변경 저희가 이제 진정을 냈거든요. 그랬더니 사업주가 안 해주면서 너가 가려면 우리한테 끼친 손해에 대해서 2천만 원을 내놔라. 이렇게 각서를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이분이 그래서 사업장 변경을 못 하고 이제 연락이 이제 끊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적게는 뭐 100만 원부터 많게는 이런 식으로 넘어갈까요? 그다음에 3년 일하고 나서 1년 10개월 재고용이나 4년 10개월 일하고 나서 이제 다시 자기 나라 갔다가 다시 올 수 있는 재입국 특례가 있는데 그것도 사업주가 재고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3년 만기쯤 가면은 이제 노동자가 사업주 눈치를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각종 부당한 대우나 이런 것들 감내해야 되고 어떤 뭐 그러면은 뭐 퇴직금 받지 마라 뭐 이런 요구도 수용해야죠.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이제 농축산업 같은 경우에 나중에 김희찬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근로기준법 63조에서 근로시간이나 휴게 조항이 적용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에 거의 제한이 없고요. 그래서 휴일이 뭐 한 달에 이틀 평균 그 정도고 초과 근로를 해도 할증수당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5인 미만 사업자 등록이 없는 비법인 농업 같은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가 그러니까 임의 가입으로 해야 되는데 사업주가 안 해주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대지급금 임금체불 시에 대지급금도 활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재 사망률과 건강권 차별에 있어서도 뭐 아리세 참사에서도 보듯이 아까 위험의 이주화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산재 사망자 가운데 11에서 12% 차지하는 것이 한 2.5배 정도 발생률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국가인권위 연구 영역으로 김승섭 교수팀이 사망의 사회적 사망 원인 분석 그 연구 영역을 했는데 그 2022년 기준으로 한 3,300여 명의 사망자 중에 산재로 확인된 사람은 137명, 나머지는 사실 90% 이상은 뭔지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원인 불명도 많고 변사 처리도 많고 뭐 등등.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사망 통계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고요. 넘어가시고요. 주거 환경은 사실 노동부 조사에서도 한국 이주 노동자 절반 가량이 그리고 농업에서는 70%가 비주거용 임시 가건물인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조립식 패널 또 알 수 없는 어떤 이상한 시설 이런 데에서 살고 있는 걸로 드러나고 있는데 저런 데 살게 하면은 일단 노동부 방침으로는 기본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런 데 살고 있으면은 노동자가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지자체에 임시 숙소로 등록을 하거나 건축물 대장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는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사업주들이 지자체에다가 공장 앞마당에 컨테이너 몇 개 있는데 그거를 임시 숙소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자체에서는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근로기준법 기숙사 기준에 맞게 심사하지 않아요. 그냥 규격과 소유 관계만 보고 신고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가 사업장 변경 진정을 내더라도 고용센터에서는 이거는 지자체에 등록이 돼 있더라 하면서 사업장 변경 안 해주는 거죠. 그렇게 등록하는 사업주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임금 체불도 내국인에 비해서 뭐 2배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고요. 저런 이제 기숙사들이 이제 있습니다. 왼쪽 위에 컨테이너 2개 쌓아놓고 오른쪽에 이제 비닐하우스 안에 이제 조립식 패널이라든지 저기 공장 안에 또 뭐 알 수 없는 저런 그 사각형 저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저것도 변형된 컨테이너겠죠. 제일 오른쪽은 이제 농촌에서 숙소에서 좀 떨어진 바깥에 이제 저렇게 화장실 임시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특히 여성 이주 노동자들이 저런 데 활용하면은 사실 안전하지 않고 무섭죠. 그래서 저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가족 결합권 9년 8개월 뭐 일을 해도 하루라도 가족을 초청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만연한 인종차별 뭐 말씀 안 드려도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업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탈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이탈하는 사람들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 제도의 문제점으로 1개월 내에 구직 등록을 못했거나 3개월 내에 구직을 못했거나 이런 경우에도 이제 비자를 잃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고용주가 괘씸죄로 이탈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노동자는 자기도 모르게 미등록 상태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에 고용허가제에서 한 1만 명 정도가 미등록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정부는 지금 300만 이주민 시대라면서 이주민 이민 정책 확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권리 없는 이주 노동자 확대 정책이라고 저희가 계속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이주 노동 인력은 대폭 이제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고용허가제 이주 노동자도 올해 쿼터가 한 해에 보통 5만에서 6만 사이인데 올해 16만 5천 명 쿼터예요. 근데 이제 급격하게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거를 다 못 채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절 노동자라고 해서 농어촌 지역에서 뭐 3개월, 5개월 일하는 이제 단기 노동자가 있는데 그거는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계속 그 쿼터를 확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조선업 이런 데에서 뭐 전기공, 도장공 이런 이제 숙련공들이 모자라다면서 그거를 또 대폭 늘려가지고 브로커들 배만 채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지역 특화형 비자 이런 건 어려워서 이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싶은데 광역 지자체들이 지금 그 인구를 확충하기 위해서 몸이 달아 있어요. 그래서 경상북도, 전라북도 이런 데에서 이제 제일 선두에 서서 광역 지자체에서 비자를 설계할 테니 법무부에서 승인만 해줘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광역형 비자고 지역 특화형 비자는 또 비슷한 거예요. 유학생이나 동포 대상으로 이 지역에 와서
네가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 그래서 5년 동안 이 지역에 살면은 상대적으로 좋은 비자를 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권리와 어떤 체류 비자를 교환하는 식으로 계속 그렇게 정부 정책이 나오고 있어서 문제가 이제 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사 노동자 이제 필리핀 가사 노동자 시범 사업이 지금 내년 2월까지 진행 중인데 저것도 사실 시장의 어떤 인력 수요나 뭐 필요 이런 것들이 연구 조사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정치적으로 결정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고 저것의 최종적인 목표는 오세훈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값 이주 가사 노동자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마을버스 기사까지 이제 뭐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무권리 상태에서의 어떤 걸 진단을 하고 우리가 권리 보장 정책으로 나가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 넘어갈까요? 예, 그래서 넘겨 주십시오.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권리 중심 노동 허가제입니다. 그래서 고용 허가제가 아니라 노동 허가제라는 거는 고용주한테 권한을 주는 고용 허가제보다는 노동자한테 노동할 수 있는 비자를 일단 발급해주고 그 노동자가 국내에서 뭐 직업 선택, 직장 선택의 자유라든지 뭐 노동 3권이라든지 거주 이전의 자유 이걸 다 보장해 주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계약이나 노동조건, 사업장 변경 부분에서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체류기간이나 숙련인력 전환, 영주기회 확대, 특히 이제 영주기회 확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죠. 체류기간을 어느 정도 이제 5년이면 5년 그 이상 체류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반 영주 체류 자격 신청을 하려면은 소득 요건이 사실은 지금 GNI의 2배거든요. 그래서 8천만 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 이주 노동자가 어디 있겠어요? 사실 영주권 신청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혼 이주민의 그 영주권 신청은 이제 자격 요건이 낮아요. 근데 이제 일반 그 영주권 신청은 저런 식으로 해놔가지고 이제 아예 막아놨는데 저런 요건도 완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지금 40만 명인데요. 이거를 5년 내에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상하반기 합동 단속을 올해도 정말 심하게 해가지고 사망자도 생기고 했는데 저거를 이제 정규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넘어가시고요. 네. 뭐 숙소는 아까도 말씀드렸고 어쨌든 그 가설 건축물 숙소는 전면 금지시켜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재에 있어서도 어떤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이주 노동자 9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사업장의 산업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건강보험이나 뭐 상병급의 여러 가지 차별을 없애자. 넘어가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회권이 사실 또 갈수록 장기 체류하는 이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사회권이 이제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 아동 같은 경우에는 그 유치원에 가면은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어린이집에 가면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안 해줘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알아서 이제 지원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뭐 그런 것부터 해결을 해야 정부가 원하는 뭐 우수 인재라든지 뭐 고급 투자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오지 않겠어요? 근데 안 하고 있죠. 이제 사회권 부분에 있어서도 이주 노동자, 이주민들에게 뭔가 특단의 뭔가 그 대우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정부가 말하는 300만 이주민 시대도 좀 공존하는 방향으로 마련할 수 있지 않나, 맞이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PPT 쓰실 분이 또 계시지요? 일단 앞으로 나와 주시죠. 뭐. 패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죠. 고용 허가제가 구조적으로 차별과 인권 침해를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권리 없는 이주 노동자 확대 정책, 이 현 정부의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얘기하자면 문제점이다라고 얘기하셨고, 그래서 권리 중심의 어떤 철학과 이 제도 이런 것들이 변화돼야 한다. 뭐 짧은 시간에 되진 않겠지만 더 이상 제도가 그대로 유지돼서는 급변하는 사회 현실과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해결하기 힘든 그런 정도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아리셀 중대 참사를 통해 본 위험의 이주화에 대해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조용신 변호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 법률지원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용신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발제하려고 하는 내용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를 통해 본 위험의 이주화입니다. 그 지난해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가 92만 3천 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사상 처음으로 90만 명을 넘은 거래요. 전체 취업자에서 이주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2%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가 812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외국인이 85명으로 10.5%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취업자 중에서 3%가 외국인인데 근데 전체 산재 사망자 중에서는 10%가 외국인입니다. 3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100명당 발생하는 사고 재해율 역시 산재보험에 가입한 전체 노동자가 0.49%인데 비해 외국인은 0.87%입니다. 약 2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근데 그에 반해서 외국인 그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와 그 비율은 꾸준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7%였는데 2019년에는 12.2%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렇게 위험의 이주화는 통계만으로도 손쉽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재 은폐율이 지금 뭐 67%이다라는 그 추정치도 있는데요. 이런 점들 그리고 아까 발제에서도 첫 번째 발제에서 잠깐 나왔던 가장 최근에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왔었던 김승석 교수님을 필두로 한 연구 용역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뭐 2022년 한 해를 기준으로 전체 이주 노동자 사망의 6.4%만이 그 최소한의 그 죽음에 관한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93.6%의 죽음은 전혀 기록이 안 되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뭐 은폐율, 산재 은폐율이라든가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의 사망에 대한 기록이 전무하다는 점,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당하였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주 노동자의 업무상 사망과 산재 발생률이 높은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산재 발생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위험 업종에 집중되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안정 노동에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는 이제 외환위기 이후부터 기업이 이렇게 다단계 하도급으로 그렇게 낮은 비용으로 위험하고 유해한 업무들을 외부에 맡기는 방식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해왔었는데요. 최근에는 저임금, 고위험, 고강도의 노동 환경으로 인해서 그런 업체들 인력 확보가 쉽지 않고 그런 산업구조 말단부에 이주 노동자들이 유입돼서 그 비율이 높아지면서 위험의 이주화가 이렇게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발생했었던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는 이런 위험의 이주화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간단히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개요와 그 지금 사건의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는 2024년 6월 24일 10시 31분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산업단지에 위치한 1차 리튬 전지 업체인 주식회사 아리셀의 공장 내 3동 2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사망했었던 사건입니다. 희생자의 대부분이 이주 노동자입니다. 화재의 원인과 관련해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뭐 전지의 분리막이 손상되었거나 전해액이 누액되는 등의 이유로 내부와 외부에 단락이 발생했고 그 단락이 확대돼서 화재의 폭발이 발생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이유는 이제 아리셀이 납기 일정에 쫓긴 탓에 불량률이 많이 늘어났었고 그리고 발열 전지를 초과 보관 그리고 방치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당시 아리셀은 군납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지체 상금이 발생하던 중이었고 6월
6월 한 달에만 이제 막 판견 등의 방법으로 대량의 인원을 추가 고용해서 제품 생산을 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재와 폭발로 인해서 그럼 인명 피해가 발생된 원인은 무엇이냐 보면 당시 노동자들이 비상구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그리고 화재의 사고 발생 시에 대피 요령에 대한 교육을 받은 바가 전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드러난 바에 따르면 2024년 파견 근로자뿐만 아니라 뭐 정직원을 대상으로도 안전 교육을 실시한 바가 없었고 소방 훈련이나 소방 안전 관리 교육도 실시한 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주 출입구 2개 외에 제대로 된 비상구가 없었는데 그런데 주 출입구 앞에는 이제 전지를 대량 적재해 놨기 때문에 비상 통로의 접근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장 내의 비상구가 화재의 발생 장소에서 3개의 출입문을 통과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데 정규직만 열 수 있는 보안 장치가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 상황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아리셀은 2021년 11월부터 24년 5월까지는 한신다이아라는 기업으로부터 227명을 그리고 2024년 5월부터 6월까지는 메이셀이라는 기업으로부터 93명의 노무 도급을 받았었다고 하는데 두 업체는 모두 미허가 파견 사업주입니다. 파견 근로자 공급을 할 수 없는 업체입니다. 물론 주식회사 아리셀은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파견법에 따라서 상시적으로 파견 고용을 할 수 없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현재 그 주식회사 아리셀 그리고 이제 박중원 그 아리셀의 운영 총괄 본부장이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인데요. 그리고 박순관 아리셀의 대표이사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한신다이아나 메이셀 등 피고인 12명이 기소되어서 수원지방법원에서 형사 재판 중이고요. 이제 공소장이 36페이지에 달하는데 거기에 이제 기재된 범죄 사실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안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법 위반, 업무방해죄 등입니다. 지금 이제 공판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박순관은 이제 자신이 아니라 아들인 박중원이 실질적인 경영자라면서 자신은 경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화재 안전관리 조치가 미흡했었던 점은 인정을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화재가 일어난 것은 아니다라면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는 불안전 노동, 특히 그 불법 파견으로 일하던 이주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일을 하다가 화재 사고에 대처하지 못하여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주 노동자들이 불안정 노동을 하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노동 조건에서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은 위험의 이주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선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에서도 보여지듯이 이주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의 굴레에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한신다이아나 메이셀이라는 그런 기업들은 미허가 파견 사업주입니다. 이들 업체들은 이제 원청 업체들의 입맛에 따라서 파견 업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근로자 공급 업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허가도 받지 않았으면서 노동자들을 파견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파견법 및 직업안전법 위반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 관계 속에서 원청은 그러니까 아리셀과 같은 그런 원청은 필요한 인력을 공급받고 그리고 이런 불법적인 파견 업체들 메이셀이나 한신다이아 같은 그런 업체들은 중간에서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는 오롯이 파견 노동자들의 몫입니다. 파견 업체나 그 사설 직업 소개소를 이용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체류 자격은 대부분 H2, F4, F6인 경우나 난민 신청자, 유학생의 경우도 있는데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많기는 합니다. 그 H2 비자나 F4 비자의 경우에는 이제 공적인 직업 알선 서비스, 그러니까 고용센터를 통해서도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사설업체를 통하는 경우에는 이제 구직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하고 그리고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이제 본국에서의 커뮤니티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나인 그 비전문 취업 이주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공적 알선을 통해서만 일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아까 첫 번째 발제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사업장 변경 이후에 구직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3개월 안으로 구직이 잘 안 되는 사례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류 자격이 위험해진 상황에서 뭐 그 사이 한두 개 정도의 업체밖에 소개도 못 받고 그나마도 이제 질 좋은 일자리가 아닌 경우가 많아서 E9으로 들어와서 체류하게 되었었던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사설 업체를 통해서 일자리를 얻으려는 그런 유인도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래 그 표는 이제 발제문에 있는 표는 이제 경기도 이주 노동자 파견 노동 실태 조사에서 이제 나왔었던 이주 노동자가 사적 알선을 선호하는 이유, 그리고 사업주가 사적 알선을 선호하는 이유, 그리고 파견 업체 이용 이주 노동자들에게 차별이 집중되는 이유를 이제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시적 인력난에 시달리는 영세 사업주들은 이제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서 민간 고용 시장인 파견 업체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이주 노동자들을 사용합니다. 그 안산 시흥 지역에 아무래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광대한 지금 공단이 있는데요. 이 공단에서는 불법 파견 업체 이용자의 무려 90%가 이주 노동자라는 사실이 보고된 바도 있습니다. 아리셀 참사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정식으로 파견 업체에 등록조차 하지 않은 업체가 파견업을 하거나 상시적으로 근로자 파견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제조업체인데도 불구하고 파견 근로자를 받아 일하게 하는 등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횡행하고 있지만 규제의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제 계절 근로자 제도에도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발췌에서도 잠깐 나온 내용인데, 이제 계절 근로자 제도는 기초지방자치단체나 이게 농협 등이 이렇게 파종기나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외국 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이런 제도들은 법률상 근거 없이 그냥 법무부 지침만으로 운영되는 외국인 근로자 단기 근로계약 제도이고, 그리고 또 그 속성상 파견 제도인 셈입니다. 최근 이 과정에서 뭐 브로커들이 이명 계약서를 작성해서 뭐 수수료를 떼고 뭐 여건을 압류하고 이런 불법 행위들이 많이 드러났었는데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선 방안을 권고하기도 했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관련 절차나 기준, 준수사항 위반 시에 제재사항 등이 불분명해서 관리 감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국내 체류하는 이주 노동자들은 정부 당국의 관리 감독 혜택, 그리고 이주 노동자를 필요할 때 그냥 쓸 수 있는 인력으로만 치부하는 차별적인 인식 등으로 인해서 더욱 불안정한 그런 노동 조건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노동 조건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이제 파견 업체의 뭐 잦은 폐업으로 인해서 임금이 체불되거나 뭐 근속이 보장되지 않아서 퇴직금을 못 받게 되거나 뭐 소득 불안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한국어 소통의 문제로 뭐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초단기 계약이나 초단기 파견 계획의 횡행으로 고용 불안이 가중되게 되고, 그리고 정규직과의 차별, 그리고 내국인 노동자와의 차별, 그리고 계절 근로자 사례에서 보여지는 수수료나 뒷돈의 청구와 같은 차별에 이렇게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사용자가 노동안전 관련한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기 때문에 일터에서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이주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노동 조건에 처해 있는 문제는 곧 위험의 이주화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주 노동자들의 일터가 어떻게 위험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처음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이주 노동자가 위험한 일터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통계에서도 쉽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주 노동자는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와 비교해서 업무상 사고 재해율이 높고 업무상 사망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반면에 질병 재해율은 전체 노동자가 이주 노동자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사망률은 높은데, 그런데 이제 질병 재해율이 낮다는 게 이제 얼핏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들이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서 업무상 질병이 덜 발생해서라기보다는 산재보험 적용 과정에서 이렇게 불합리함이나 배제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이제 업무상 사고 재해율의 경우에는 이주 노동자가 훨씬 많은 반면, 그 반면에 이제 업무상 질병 만인율에 대해서는 이제 전체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보여지는 그래프입니다.
먼저 이렇게 저숙련 이주 노동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의 상당수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장 규모를 기준으로 법 적용 제외 대상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규정이나 안전보건관리 규정이나 안전보건교육과 안전보건진단에 대한 규정의 적용 이런 것들이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인 이하 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자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금지, 뭐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를 적용받지 못하고, 그리고 뭐 법정 휴업수당도 적용해서 제외되고 노동시간에 관한 규정들도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기준 노동시간의 제한이나 연장 노동시간의 제한, 시간의 뭐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보상휴가제, 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노동시간과 휴가에 대한 노동권이 다 보장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이제 대부분의 농업 위주 노동자들은 한 달에 단 이틀만 쉬고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일하고 있습니다. 그 이우춘희 박사님이 이제 쓰신 깻잎 투쟁기라는 책에 보면은 이주 노동자들, 농업 이주 노동자들이 하루에 15박스의 깻잎을 따야 된다고 합니다. 15박스를 따는데 깻잎 한 상자에 보통 1000장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15,000장의 깻잎을 따야 된다고 합니다. 10시간을 쉴 새 없이 움직여야만 가능한 그런 노동 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소규모 영세 농장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은 장시간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느라 여러 질병에 노출되어 있지만 병가나 뭐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병원에 가려면 뭐 시간을 빼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사업주들은 하루치 일당을 뺀다거나 이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자신이 일하는 농장에서 가까운 병원이 어디인지를 알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런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입국한 후에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에 16시간의 취업 교육을 받고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이렇게 교육 내용에 포함되지만 형식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실제 사업장에서 일을 시작한 후에는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리세 중대재해 참사에서 보여지듯이 대부분의 파견 노동자는 안전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없습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아는 것은 산재 예방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그런데 아리세 중대재해 참사 관련 공소장 기재에 따르면 아리세는 2023년 중 뭐 안전교육을 미실시했었고, 그리고 뭐 정직공을 상대로 한 안전교육도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했었다고 합니다. 24년에는 파견 근로자뿐만 아니라 정직원에게도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가 없고 소방 안전교육도 실시한 바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방 안전 관리 교육도 실시한 이렇게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사용자 의무 규정을 이행하는 것은 이제 뭐 노동자의 안전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텐데, 이제 정부 당국의 감독 소홀 및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서 위반율이 높습니다. 뭐 MSDS 같은 경우에도 모국어로 제공되어야 된 의무가 뭐 그런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주 노동자들은 그 내용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형식적으로 안전교육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도 이제 정보 제공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에 발제에서도 말했다시피 이제 비전문 취업 이나이 이주 노동자들 경우에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종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종속성이 강화되다 보니까 열악한 근로조건이나 노동환경, 건강권이나 안전권의 위험을 회피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살펴본 것과 같이 이제 불법 파견, 불안전 노동, 그리고 23명의 생명을 앗아간 최악의 산업재해 아리세 중대재해 참사는 한국 사회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참사입니다. 참사가 발생한 후에도 이정식 당시 노동부 장관은 이제 뭐 불법 파견과 관련해서 그 파견의 이제 요건들을 완화하는 게 좋겠다라는 뭐 이제 발언을 하는 등, 그러니까 뭔가 이 재해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고 반성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차별받지 않도록 위험이 외주화되고 또 이 이주화되는 죽음의 행진을 막기 위한 이제 정부 당국의 노력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험에 이주하는 현실이고 외국인 고용은 그 위험한 역에 많아지는데 제도가 미비하고 아까 뭐 고용 허가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계속해서 사고도 나고 인권 침해도 이루어지고 그런 내용들을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당사자 이주 노동자 로이 아지트 씨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글라데시 출신 아지트라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안성시에 있는 사업체 입사하여 현재까지 제가 겪은 일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22일 저는 한국고용노동부의 알선으로 경기도 안성에 있는 농기계 제조업체에 입사했습니다. 2021년 2월 23일에 입사 직후 진행된 건강검진에서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2021년 2월 24일 근무 시작하였습니다. 작업 환경은 아주 열악했습니다. 그라인딩 작업이나 차포로 금속 부품을 닦는 등 하루 8시간 이상 직가루 마시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제공한 안전 정비는 면마스크밖에 없었습니다. 2021년 10월 건강검진 결과 폐, 간 등의 건강 이상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 결과를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2021년 8월 심한 기침, 가래, 소화불량, 성장 등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9월 호흡 곤란 계단을 오르는 것고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시간 노동, 주말 노동도 강요받아 실수 없었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병 증상이 너무 심해져 회사 근처 이비인후과 병원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2021년 11월 병원 치료에도 불구하고 더 악화되어 지역이 종합병원 안성성모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병원 의사는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야 한다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6일 안성 지역 종합병원의 안내로 서울 삼성병원 방문하여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결국 간질성 뇌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2021년 12월 8일 서울 삼성병원에서 폐 수술을 받았습니다. 폐기능 40%를 잃었습니다. 병원은 수술 및 회복 과정에 간병인 필요하여 의사의 도움을 요청하였으니 건절당하였습니다. 2022년 1월 4일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후 의사는 나에게 산재 신청을 제출하도록 강요하고 협박하였습니다. 사측은 그 강요와 협박을 대사관에서에게도 했습니다. 2022년 10월 나는 포천 이주노동자 센터 대표 김달선 목사를 친구의 소개로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때부터 이 센터의 도움으로 산재 인정을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센터는 보상으로 지원해 줄 노무사와 의사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내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포천 이주노동자 센터를 통해 생활비 등 갖가지 지원을 받으며 나는 오늘까지 활동 투쟁을 합니다. 2024년 4월 노무사님과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공적 문제에 누설된 환경에서 작업한 시간이 길지 않았다는 의사 측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자료를 갖고 심한 결과였습니다. 2024년 5월 고용노동부에 산재 심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5월 25일에는 수협비자 인한 체류 자격이 만료되었습니다. 이제 건강보험 적용도 중단됐습니다. 2024년 7월 수협비자 인하인 만료 후 임시 체류비자 지원을 출입국 관리소에 신청하여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비자로는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없어 병원에 가려면 엄청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2024년 9월 고용노동부는 산재 재심사에도 산재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행정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11월 법무부 변택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임시 세류 지원 비자 연장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출국 이후에만 해 주었습니다.
유예 기간 만료일은 2024년 11월 26일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원 비자를 다시 신청한 상태입니다. 저는 건강한 몸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소개해 준 사업자에서 일을 했습니다. 배질환을 얻었습니다. 수술 받았지만 제 배의 60%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한국 정부는 산재 증인도 안 해주고 소송 진행 중임에도 체류 비자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절대나 배 아프기 증상이 절대 없었어요. 한국에 와서도 2021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마다 건강 검진도 배에 어떤 문제도 없었어요. 이런 큰 질병 받았기 전에 어떤 증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언제나 이거 배 때문에 병원에도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런데 나 공장에서 이거 산재 신청 2022년 1월 4월 달에 나 산재 신청했는데요. 근데 1년 전 이후에 공장 환경 일하는 장소가 다 완전히 바꾼 다음에 굴러벅디 공단에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나한테 있는 비디오하고 사진 모아줘서 옛날 환경을 다 모아줬는데요. 근데 나 말 안 믿고 그 의사 반장님 말하는 말 믿고 그대로 조사 결과 나왔어요. 그 조사 결과 때문에 나 산재도 물증이 나왔어요. 처음에 2년, 3년 한국에 살고 나 방글라데시에 들어가서 어떤 일하고 싶었어요. 공무원 하고 싶었어요. 내가 나라에서도 대학교 끝났어요. 케미스트리 화학에서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없어서 2년 3년 한국에서 돈 벌고 싶어서 한국 왔어요. 지금 어떤 꿈도 다 없어졌어요. 이거 폐 수술한 다음부터 몸에 다른 거 많이 생겼습니다. 그 때문에 맨날 아파요. 나라에 가면 이거 지금 누구도 없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 결혼도 안 했어요. 그 때문에 나라에 가면 너무 힘들어서 나라에도 지금 안 가고 싶어요. 근데 한국에도 비자 없어 때문에 한국에 사는 게도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한국 사람들 통해서 많이 도움이 받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병원도 그대로 다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 질문, 여기 한국에 와서 나 병 걸렸어요. 근데 이 병 나 한국에 치료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병 나 치료 받을 때까지 왜 한국에 비자 안 주어요? 이거 휴머니티 어디 있어요? 지금 병원에도 가지 못해요. 이거 치료비 이거 의료보험 없어서 치료비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병원 이거 지난 10월 달에 병원 날짜 한번 취소했습니다. 근데 이거 사람 먼저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 휴머니티야. 나 지금 아파요. 병원 못 가요. 한국에 다른 사람들 난민 신청하는 사람들 100% 이거 가짜 서류 페이퍼 넣고 6년 8년까지 비자 받아요. 근데 내가 하나도 가짜 저희 시간 때문에 네 1분만에요. 나 하나도 가짜 안 넣었어요. 그래도 나에게 비자 안 준 거 있어요. 네, 여기까지 내가 나 스토리가 그만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와서 이렇게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또 미안한 마음 전해드립니다. 예, 제가 10분 더 시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인의 정류장 김희찬 활동가께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실태 발표해 주시겠고 바로 이어서 우리 최정규 미변 이주노동팀장께서 헌법적 관점에서 본 이주노동 인권침해 이렇게 두 분이 짧게 5분 정도씩 안쪽으로 요약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구인의 정류장이라는 단체 활동가 김희찬입니다. 네, 그냥 최 변호사님이 훨씬 더 제가 계속 괴롭히고 있는데요. 농업 노동자들 건으로요. 저희 농업 노동자들 임금 체불의 발생과 그다음에 주거 환경과 그 이후에 진행 상황과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 해결이라고 했을 때 민사소송을 해가지고 그 이제 권리들을 다 회복하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 그다음에 그걸 위한 그걸 진행을 하기 위한 비자 연장의 문제, 이런 것까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이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실 것 같고, 저는 그냥
그냥 몇 가지 그냥 현장에서 상담 과정에서 발견되는 그런 것들이 이것이 구조적이다. 농업 노동자들에 관한 그런 것이 이제 어떤 그 개별 고용주들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 고용주들로 하여금 이런 억압적 관계를 가지게 하는 그런 어떤 요인은 고용화제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아주 그 말도 안 되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175페이지의 상계 계약서들, 그다음에 176페이지의 공제 동의서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노동부에서 그러니까 알선 기관인 노동부에서 알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전부 소송 중인 상황에서 발견된 소송 중이거나 진정한 상황에서 발견된 그런 소위 양식들이거든요. 그 상계 계약서니 동의서 하는 것들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조영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밀양에서 동의서 이게 모어로까지 쓰는 뭐 까율뿌럼이라고 써 있는데요. 동의서요. 그 177페이지 1번에 그 글자가 너무 작습니다만은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루에 이게 이제 그 깻잎 농장이에요. 근데 하루에 40바구니를 수확해야 된다. 한 바구니는 1kg 이상이어야 된다. 40바구니 추가시 한 바구니당 1,500원을 추가로 주는데 모자라면 한 바구니당 1,500원을 일당에서 깎아본다. 그 이우춘희 선생의 그 깻잎 투쟁기에서는 이제 15,000장 아까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이제 묶는 겁니다. 묶는 거 이렇게 10장 단위로 20장 단위로 이렇게 묶는 거. 이게 묶는데 노동이 들어가죠. 15,000원인데 이거는 그 바구니 A4 용지 크기의 바구니가 있어요. 키 높이가 이렇게 되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담는 겁니다. 1,000장을. 한 장이 여기 보니까 한 바구니당 1kg 이상이어야 돼. 1kg이면 이게 깻잎 한 장이 약 1g, 2g 정도, 1.3g 뭐 이렇답니다. 그러니까 1,000장 이상을 담아야 되면 1kg, 2g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루에 8시간 안에 40박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근데 이제 노동 조건이 깻잎의 노동 조건이 이제 그 비닐하우스 야외일 거 아닙니까?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작황이 깻잎들이 딱 이렇게 딱 고른 크기로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땅 상태에 따라서 이게 그런 거 없이 그거 다 맞춰야 되는데 그걸 안 맞춘다고 그러면 이제 1,500원씩 까겠다. 한 바구니가 모자라면 이런 식의 이게 굉장히 그 전근대전 이게 이런 것들의 구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고용화제도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는 이거 뭐 항의를 하게 되면 저격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동의서에 서명을 이건 너무 안 됐어라고 한 노동자가 온 지 7개월 만에 이제 이걸 그만뒀는데 지금까지도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제 저기 판단을 했는데 아직도 형사 재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시작된 진정한 것을 아직도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그 뒤에 178페이지 보면 이제 고용주만 가지는 임금 갈취 특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가능한 건가? 이게 또 동일한 이제 그 민주 노동자를 아직도 권리 주체로 이해하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이 있었지만 임금을 외국인 노동자 숙식용 비용 지침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그게 이게 그밖에 임시 주설 178페이지 보면요. 저는 아직도 납득이 안 돼. 그밖에 임시 주거 시설이 이것이 합법적인 주거 시설이냐 아니냐를 전혀 묻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이 이것이 주택인 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허가된 주택이냐 아니냐를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요새는 그 최근에 발견된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만 아닙니다. 글램핑장에 왜 가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글램핑장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만 이렇게 뭐 우주선 같이 생기기도 했고 그랬더라고요. 거기에 한 20명씩 머무는 그런데도 근로감독관이 이거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고요. 그냥 계약서 이렇게 아까 앞에 말한 그 공제동의서
이거 쓴 거에 대해서 뭐 그래서 이걸 임금체불로 판단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 그 글램핑장이고 거기 화장실도 없고 한참 떨어져 갖고 이제 나갔다 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임금 합부장이 합리적으로 공지하는 게 맞냐고 이렇게 다투고 있는 아직도 대표님 그런 1분 정리. 예, 그 중요한 말씀들 우리 법률적 중요한 말씀들 최정현 변호사님 해주시죠. 네, 남은 1분 동안 그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이주 노동자의 인권 침해 및 차별의 문제는 단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주 노동자에게 대한민국 헌법은 정지 상태입니다. 저희 비상계엄을 경험했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비상 상태입니까? 노동력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까? 저출산, 인구 고령화 문제가 시급하지만 지금 한국 정부는 사실상 이주 노동자에게 비상계엄과 같은 헌법 정지 상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도 당연히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헌법재판소는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선 전혀 작동되지 않습니다. 아까 눈물을 흘리면서 아지트 씨가 얘기하셨는데 아지트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위험한 사업장, 먼지가 널려 있고 내국인 노동자들이 아무도 일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고 폐 질환이 발생하고 있고 경과가 진행되지만 본인이 폐 질환으로 쓰러지기 전까지 사업장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직을 하면 바로 미등록 체류자로서 일할 수 있는 권리밖에 없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했고 여러 가지 역학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금 현재 소송을 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비자를 주지 않습니다.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소송 진행 중인 상태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만 달라고 했지만 그 비자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 전에만 존재하고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비상 상황입니까? 이주 노동의 인력이 없으면 망합니까? 동일한 논리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이 비상계엄을 너무나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결국 이주 노동자에게 현 헌법의 상태는 헌법 정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자료집 자세히 보시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뒤에 또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질문 있으면 하나 정도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질문 형식적으로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쭉 오늘 1시간 한 20여 분 나온 얘기들을 좀 종합하면 고용허가제와 같은 구조와 법률, 제도에 의해서 인권 침해가 이주 노동자, 이주민들의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 우리나라의 이제 하여튼 국가의 정책은 인력 공급 중심의 도구적 활용론인데 이것을 넘어서 권리 중심의 새로운 제도로 전환되어야 하겠다라는 점들 확인했습니다. 2024년 현재 300만에 육박하는 이주민들의 지속적인 증가, 바야흐로 본격적인 이주의 시대가 됐는데 우리 사회와 제도가 변해야 하는 바로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로이 아지트 씨와 같은 안타까운 이런 현실의 문제를 또 해결하면서 이런 사회와 제도의 변화를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첫 번째 세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